자, 이제 제6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44페이지에 중개업 등록 및 결격사유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개업 등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중개업 등록은 두 강의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개업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중개업 등록은 또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등록과 관련된 의의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자, 등록이란 일단은 행정관청에 공적 장부가 있습니다. 그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하나의 등록이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이때 등록과 허가와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죠. 자, 여러분들 이제 등록과 그 다음에 허가와 두 가지의 차이점. 허가와 등록은 일단은 아무나 못하도록 일단 묶어둬요. 묶어뒀다가 나중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 요건에 의해서 해제를 시켜주는데, 허가는요, 그 해제할 때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재량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등록은 어떻다? 등록은 이거는 어떤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을 갖췄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등록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기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45페이지에 그 상단 부분에 니은 부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 등록은 일신전속적이에요. 자, 일신전속적이다. 일신전속적이라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못 넘긴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법에서 뭘 금지하냐면 양도, 그 다음에 대여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양도 대여를 금지한다. 양도 대여 빌려주는 거 금지한다는 얘기예요.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하고요. 만약 양도 대여하다 걸리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 제가 앞으로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키는 걸 뭐라 한다? 절대 등록 취소라고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양도 대여는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 두 가지 한번 구분해 봤고요. 양도 대여 금지하는 거. 자, 그러면 또 1인 1등록주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인 1등록주의다. 1인 1등록주의는 이건 뭐예요? 한 사람은 하나밖에 등록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중 등록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 이중 등록 금지. 이중 등록하다가 적발되면 이때는요,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그래서 절대 등록 취소와 그 다음에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자, 그래서 1인 1등록주의로서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이중 등록하다 적발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해당된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런 것도 있죠.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다. 자, 1인 1사무소 원칙입니다. 원칙으로서 뭐를 금지한다? 이계상. 자, 이계상 사무소. 이계 이상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설치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계상 사무소 설치와 그 다음에 또 이게 임시 중개소 설치를 금지하는데, 만약에 1인 1사무소 원칙으로서 이계상 사무소 설치, 임시 중개소 설치 하다가 적발되면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상대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상대 등록 취소는, 자, 절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상대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되고요. 자, 상대 등록 취소, 자, 이계상 사무소 설치하거나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소를 설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자, 그리고 또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신전속적 성격으로서 양도 대여 금지, 1인 1등록주의로서 이중등록 금지. 이거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거와 1-1 있고요. 자, 1인 1사무소 원칙으로서 이계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임시 중개소를 설치하는 거, 요거 금지한다. 이거는 등록이 취소될 수 1-1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등록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를 정리를 해서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 교재에도 교재에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적법 요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 등록 효과에서 45페이지에 있네요. 45페이지 보면 등록의 효과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 등록을 해야 되면 이것은 적법 요건에 해당된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적법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등록을 안 하면 중개업을 한다면 뭐가 돼요? 불법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런 조건이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또 등록 관청을 보죠. 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 맨 밑에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등록할 수 있는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다? 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예요.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 근데 공인중개사는 누구는 제외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자,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자, 공인중개사 부분에서는 일단 누구는 제외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제외된다. 그럼 소속 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법인은 법인으로서 자, 등록하는 건데요. 자,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 제외한다 그랬어요. 그럼 소속공개사는 이미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데 다시 등록하면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등록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등록한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 이중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중 소속은 절대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중 등록도 금지되지만 이중 소속도 금지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등록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등록 관청을 보면, 자, 등록 관청은 일단 사무소, 자, 등록 관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등록 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자,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뭐라 한다? 등록관청이라 한다. 자, 이때 이 시군구에서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죠.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고요. 자,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는 시인데 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어디냐? 제주도의 제주시와 그 다음에 서귀포시를 얘기하죠. 근데 이 제주도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지자체가 되질 않아요. 제주도만 자체만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행정시라고 표현하는데 그거와 또 세종자치시가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자, 그러면 구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적인 시,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 같은 경우는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이런 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하남시 이런 것들은 그냥 구가 없기 때문에 그 시청이 뭐가 된다? 시청이 등록관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되는데, 자, 구는 자치구와 그 다음에 비자치구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자치구와 비자치구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자치구는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북구, 뭐 성북구 아니면 종로구, 강남구. 자, 이거는 자치단체죠. 자, 그런데 광역시나 그리고 특별시가 아닌 시에서 구가 있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성남시, 뭐 분당구, 그 다음에 또 수원시, 장안구. 저 보죠. 저 비자치구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수원시 뭐 뭘까요? 뭐 팔달구를 한번 해볼까요? 수원시 팔달구. 자, 수원은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일단 들어오면 보세요. 뭐 거기에 수원에 이제 구가 있습니다. 자, 팔달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고 팔달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도 이렇게 구를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행정 업무를 영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구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수원시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구가 있다면 팔달구가 등록관청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구가 있다면 구가 모두 등록관청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원시 8달구에다가 사무실 내고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나갑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은 수원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8달구로 가져야지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등록관청은 그렇게 크게 뭡니까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뤄주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 기준을 보죠. 자 이제 등록 신청할 순자가 누구죠? 등록 신청할 순자가 법인으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교재 보니까 공인중개사로서의 등록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47페이지에 나오네요. 자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당연히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면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야 되고 뭐가 없어야 된다? 결격 사유가 없어야지만 된다.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일단은 등록을 못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좀 기억을 해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자 이거는 결격 사유는 다음 시간 가서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개사법에 규정된 거 일단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실무교육은 등록신청 일전 몇 년 이내? 1년 이내. 자 등록신청 일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된다. 그러면 이때 실무교육은 자 실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이제 실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실무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실무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실무교육이라고 그러죠. 자 실무교육을 등록신청 일전 1년에 받아야 되는데 다만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하거나 아니면 또 소속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관계가 종료되죠. 그리고 1년 이내 다시 뭐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를 갖춰줘야지만 됩니다. 자, 중개사무소는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 주라고 그랬는데 다만 가설 건축물 대장은 되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안 돼도 가능해요. 자 원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들어가 그랬죠. 그런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도 되더라. 어떤 경우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되느냐. 자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이렇게 쓰죠. 자 준공검사라든가 사용승인 이런 거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를 받는 건물로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재되기 전에 건물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사무소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48페이지 보니까 중개사무소로서의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적법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일 경우는 일단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층, 2층, 3층, 4층. 자, 지금 실제 가보니까 4층 건물이에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니까 1층부터 어떻게 된다? 3층까지 돼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층, 2층, 3층만 건축물 대장이 있고 4층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 불법 증축된 부분이죠. 그럼 이렇게 불법 증축됨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층까지도 결국은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4층에 일단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일단은 사무실을 둘 수 없어요. 자, 건축법에 보면 아마 건축법 79조에 나올 겁니다.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장, 즉 허가권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여기는 적법하지 못해서 일단은 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적합해야 된다. 자, 일단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이동이용이한 임시 중개설물 이런 것도 안 되고 천막 같은 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 해당되지만 됩니다. 그래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에 해당돼야 되고, 자, 주택인 경우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도 변경이 일단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중개사무소는 확보하라.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을 확보하라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요건을 한번 구분해 봤고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등록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을 보죠. 법인으로서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은 일단은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특수법인은 앞부분에서 살펴봤었죠? 용어 이정에서 살펴봤을 겁니다. 특수법인 하면 뭐예요? 지역노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 이런 거 있죠? 이런 특수법인은 이런 법인의 등록 기준을 자체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일반 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뭐였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얼마예요? 자본금이 얼마?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이 아니고 이상이죠? 5천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된다. 자,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상법상 회사는 어떤 게 도대체 상법상 회사냐? 자, 요거는 일단 주식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한회사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한 책임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명회사와 그 다음에 합자회사 이렇게 5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교재 49페이지에 자, 요 상법상 회사가 5가지가 구분되는데,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고 한명회사와 합자회사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유한회사와 비슷한 형태로서 유한회사보다는 설립 절차가 아주 간소한 부분이 바로 유한책임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유한회사를 설명하면서 유한책임회사는 간단하게 일단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일단은 공통점 차이점이 있더라. 공통점이 뭐냐? 출자와 경영이 분리가 돼요. 출자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 그럼 출자하는 사람과 경영하는 사람이 틀리죠. 그럼 출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 주식회사 보세요. 주식회사 보면 출자한 사람이 누구예요? 출자한 사람이 주주죠. 그러면 주주가 어떻게 한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주주총회를 열죠. 그러면서 누굴 뽑아요?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일단은 뭐를 뽑는다? 경영진을 뽑죠. 그 경영진을 뭐라 그러냐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영진을 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경영진을 뭐라 그런다? 임원이라고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경영진을 따로 뽑아서 경영하는데, 자,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공통점이 차이점은 뭐냐? 주식회사는요, 출자자가 제한이 없죠. 주식회사 출자자는 뭐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50명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때 유한책임회사는요, 유한회사와 유사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산화감사 의무를 선임하지 않는, 즉, 자, 여기는 유한회사는 이 이사감사 즉 임원을 선임합니다. 선임하지 않은데, 유한책임회사는 이 임원을 선임하지 않고 업무집행자라는 사람이 혼자서 대표를 맡아가지고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유한책임회사예요. 자, 그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를 보죠. 한명회사 합자회사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출자자와 경영자가 동일이다. 출자자가 곧 뭐한다? 경영을 하는 거예요. 출자자가 곧 경영을 하는 것을 한명회사 합자자. 바로 출자자가 경영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 한다? 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출자자가 경영을 직접적으로 하죠. 그런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또 차이점이 있어요. 한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고 합자회사는 뭐예요? 자, 무한책임사원과 그 다음에 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한명에서는 무한책임사원, 합자에서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무한책임사원은 책임을 무한하게 지는 거예요. 책임을 무한하게 지는 것으로서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자, 출자와 경영까지 모두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유한책임사원은 이거는 출자면 책임지고 경영에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개사법에는 무한책임사원만 적용되고 유한책임사원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상법상 회사를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건 이제 지울 텐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하라? 사원 또는 임원. 앞으로 계속 사원 또는 임원. 사원하면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경영진이고, 임원하면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영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사원 임원하면 뭘 얘기하는 거? 사원 임원하면 경영진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 항상 이런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때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을 얘기한다. 자, 어쨌든 상법상에서로서 자본급 전문 이상 이어지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여기에는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라? 설립하라 이렇게 됐어요.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자, 이거는 자, 보죠.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는데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 교재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자, 14조에 규정된 업무는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겸업, 중개업 외에 겸업을 할 수 있는, 겸업이 뭐예요? 본업이 있고 다른 부수정업을 겸업이라고 그러죠. 겸업을 할 수 있는 업무를 갖다가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세요. 49페이지 보니까 사업용 건축 및 주택임대 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그 다음에 부동산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그리고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그리고 사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등이 있죠. 자, 그리고 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 전원 업무로서 이 대통령령의 전원 업무는 바로 이사, 도배업, 용역, 알선입니다. 나중에 요 업무하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구선집행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바로 이게 겸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겸업을 어떻게 한다? 겸업을 어떻게 한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겸업을 제한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겸업을 어떻게 한다? 제한을 하게 된다라는 거 구분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렇게 설립하라. 겸업을 어떻게 하는 거? 제한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 구분해 보시고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 그랬고, 요거를 겸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위반 시 상대 등록 취소예요. 상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죠. 대표자는 누구여야 돼요?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대표자를 제외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의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등록 기준입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누구? 공인중개사 이해야 되고요. 대표자를 어떻게 돼요? 대표자를 제외한, 포함하는 제외하는죠. 제외한 사원임원 얼마가 3분의 1 이상의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자, 사원임원 하면 경영진을 얘기한다 그랬죠. 사원은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고, 임원은 주식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의 임원들이죠. 경영진. 자, 그러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 또는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라 라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총 6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총 6명이에요. 그럼 6명에는, 여기에는 총 6명 임원이 있다면 여기는 뭐까지 포함된다? 이거는 대표자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일단 대표자를 제외시킵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주면 되죠? 제외시키면 몇 명 남아요? 5명이 남죠. 5명 중에서 몇 명이 공인중개사면 돼요? 대표자를 제외하고,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되겠죠? 3분의 1은 얼마? 자, 5명의 3분의 1은 바로 2명이죠. 2명은 공인중개사 이어지면 되고, 자, 나머지 3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구분을 일단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대표자를 제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실무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아주면 된다. 실무교육. 근데 누가? 대표자 받아야죠. 대표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 받아주면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할 때는 분사무소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자, 실무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죠? 실무교육은 자, 누구? 대표자 받아야 되고요. 사원 또는 임원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자, 대표자 받아야 되고, 사원 또는 임원 받아야 되고, 누구도요? 분사무소 책임자도 받는다. 특히 사원 임원 받아야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 사원 임원은 일단은 공인중개사인 사원 임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 임원도 여기 다 받아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구분을 일단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보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 실무교육을 다 받으라 그랬습니다. 등록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를 뭐하라? 갖출 것 있죠? 중개사무소를 갖출 것. 자,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중개사무소는 다시 한번 보죠.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두라 그랬고, 또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된다 그랬죠.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없어도 된다 그랬고, 어디 안 된다 그랬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또 확보하라.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 확보하라. 자, 요까지가 법인의 등록 기준이에요. 자, 이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은 일단은 어디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죠? 특수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특수법인은 지역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다음에 또 자산관리공사 있죠. 얘네들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죠. 이건 뭐 어떻게 돼요? 자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대표자, 예를 들어서 농협의 대표자, 조합장, 공인중개사 이해한다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자, 조심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일단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 5천만 원 이해야 된다. 여기서 보면 상법상 회사를, 자, 주식회사로서 그럼 틀려요. 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해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왜냐?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이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주식회사로 설립해 줘야지만 되겠죠. 그러나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만 있는 거 아니죠. 주식회사도 있지만 주식회사 설립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유한, 한명 합자, 유한 책임회사로 설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로서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이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대표자를 제외한, 자, 여기에 대표자를 포함한 이렇게 하면 틀리죠. 포함한 이렇게 틀린다는 거. 대표자를 제외한 사원임은 얼마가? 3분의 1. 뭐 과반수 이렇게도 틀리죠. 자, 이런 것들 문구들 여러분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 실무교육은 사원 또는 임원 다 받는데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임원도 받아주면 된다. 자, 이제 기준을 갖췄습니다. 기준을 갖추면 이제 뭔다? 등록 신청을 하겠죠. 자, 등록 신청할 때 그 등록 신청서에 이제 51페이지 하단부분 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를 한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등록 신청서에다가 이제 첨부서라는 거예요.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으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반면판 사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인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가요.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도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사무소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됐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도 중개사무소 쓸 수 있지만 그 사유서,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과 외국법인인데, 자, 외국인과 그 다음에 외국법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은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외국인은 뭘 제출한다?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외국인, 자,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격 사유가 일단 등록 안 된다 그랬죠? 그럼 결격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결격 사유를 자, 본적시 신원 확인과 그 다음에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실적으로 요즘은 본적시 신원 확인보다는 행정 전산망을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있다면 등록을 반려시킵니다. 당신 결격 사유 때문에 이거 안 된다. 등록을 반려시켜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줘야 돼요. 왜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당 외국인에게 결격 사유 여부를 조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 나라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자, 그 나라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를 일단은 첨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뭐 신원증명서 이런 거 했죠. 이런 것들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또 하나 제출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진술서를 씁니다. 진술서서 그것을 공증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상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좀 복잡하죠. 자기 자신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그걸 공증을 받은 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상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예요. 자,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국가 간의 협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공증받아가지고 그 나라 가서 우리나라 영상으로부터 확인받고 이게 복잡하니까 그 국가 간에서 이 사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바로 서로들 보증하겠다라고 협약을 맺는 것이 뭐냐면 아포스티유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 아포스티유 협약이 뒷부분에 잠깐 나오죠. 자,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인데 바로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데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출해도 돼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3개 중에 하나로 제출하면 되죠. 그 나라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진술서 써서 그것을 공증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받는 서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아포스티유 확인서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외국인은 제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국법인은요. 외국법인은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는 뭐냐? 이거는 일단은 자, 외국에서 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외국 회사 법인 뭐 있을까요?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학원 강의하면서 외국에서 있는 법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법인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가까이에는 외국 회사들 많아요. 자, 스타벅스라고 있죠.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 있죠? 자, 이거는 미국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스타벅스 체인점 해가지고 좀 장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타벅스라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법인 설립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고 자, 스타벅스라는 동종의 한국 지사를 설립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 지사 설립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업소 등기입니다. 그런 영업소 등기를 했는지 서류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52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상법 제614조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 보니까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한국 지사죠. 그래서 외국 회사는 그 영업소 설치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한국 지사 이런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점 등기를 했는지 여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구비서류를 했는데 그런데 구비서류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53페이지에 보면 51페이지네요. 53페이지가 51페이지에 보니까 일단은 구비서류에서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어요.
50페이지 그 가운데쯤에 그 니은 부분에서 보면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본은 일단 제출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본은 구비서류에서 빠졌고요. 그리고 자,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법인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건축물대장도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 그냥 건축물대장은 일단 제출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좀 더 이 등록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등록에 관련된 부분을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